예, 최순실 씨 드디어 어제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내부 고발자들하고 처음으로 직접 대면을 했습니다. 최순실 재판의 9차 공판 증인으로 오전에는 미르재단의 이성한 전 사무총장 나왔고요. 오후에는 WK의 고영태 전 이사가 나왔는데 이 공판 밤 10시 반까지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관심이 모아졌던 건 2달간 잠적해 있던 고영태 씨였죠. 첫 대면에서 최순실 씨도 고영태 씨도 모두 할 말이 많을 거다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침없는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최순실 씨는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얘기도 전해지죠. 자,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연결을 해보죠. 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9차 공판을 본 총평이자 촌평 한마디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짜 유쾌하죠. 막장 드라마라고 얘기하지만 국민들은 그 막장 드라마가 그 목표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치정으로 몰고 가고 불륜으로 몰고 가서 그들이 원하는 목표는 뭘까요? 손자까지 둔 그 할머니죠. 예, 예. 할머니로 불리우는 최순실 이최순실이라는 60대 여자가 예. 20살이나 아래인 자기들이 주장하는 업소 출신의 이 남자와 예. 자기들이 스스로 지금 불륜을 맺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질을 흐리려고 그 부분을 자꾸 사생활 쪽 이야기만 건드린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로 생각하면 이것은 아니라고 부정을 해야 될 그럴 정말 이루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얘기를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 측에서 어제 그 부분 계속 얘기했어요. 네. 오히려 부정을 해야 되는 부끄러운 일인데 그렇죠. 자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참 이상하다. 유치하다. 한마디로. 그렇죠. 이게 유치 정도로 표현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창피한 일을 앞으로 내세우면서까지 숨기고 싶은 뭔가 비밀이 있는 거죠. 차라리 그쪽 창피한 게 나을 정도로 더 그렇죠. 치명적인 게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목표에는 예.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이 목표가 함께하고 있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아하.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이재경 변호사 하는 걸 보면요. 예. 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이 끊으려는 노력을 하고 예. 최순실은 자기가 했던 그 지금 국정농단의 모든 것들을 예. 이 고영태와 차은태한테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미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국민을 정말 뭘로 보는 건지 저는 너무 정말 참 한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한테 미루고 최순실은 그렇죠. 고영태, 차은택한테 그렇죠. 미루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시민들한테 국민들이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끔 눈을 흐리는 거죠. 예. 이 얘기들을 앞으로 내세움으로써.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제 공판 유치하다 이러셨는데. 유치하다는 말로도 표현이 잘 안 됩니다. 반말을 호도하고 있죠. 그래. 국민들의 시선을 흐리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불륜과 이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끌어내서 예. 이 실제로 이 안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얘기들을 꺼내지 못하게, 알겠습니다. 그걸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손혜원 의원을 저희가 오늘 모신 이유는 고영태 씨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 받으시면서 접촉을 유지하면서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노승희 씨하고는 계속 연락을 유지하지만 고영태 씨는 단 한 번. 그러셨어요? 네, 노승희 씨가 데려온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렇지만 관심을 가지고 계속 SNS를 통해서라든지 뭔가 관심을 촉구하고 계시는 분이어서 제가 오늘 모셨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제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으려고 그러고 좀 피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요? 왜 자꾸 2달 동안 잠적해 있었던 것도 그렇고 왜 이렇게 피하려고 도움 주려는 사람도 좀 피하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겠죠. 너무 많은 걸 알아서? 이 국정농단에 있어서 예. 최순실에 대해서 너무 많은 A부터 G까지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저는 고영태 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래서 저 증언대에 서가지고 그거 다 털어낸 거 아닙니까? 그건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털어낸 것도 빙산의 일각? 그럼요. 훨씬 더 많은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본인이 나와서 그냥 여기서 다 풀어야 되는데 본인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을 것이고 그저 숨기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노승희 씨 같이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나오지 않는 거라고 저는 제 생각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 너무 많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알고 있는데 그것들을 어디까지 털어놔야 될까 이 부분도 정리가 사실은 좀 혼란스러운 상황. 이렇다 보니까
그렇죠. 참석하는 게 아닌가. 오랫동안 둘이 알고 지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알았죠. 어제 인사 문제를 저 노승일과 고영태가 다 했다. 차은택이 다 했다. 아니 그 사람들 데려온 게 누군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나 인력이 풀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사람을 추천받았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그것을 핑계대고 있고 그들이 잘못해서 그들이 사람을 잘못 선택해서 하지 나는 죄가 없다. 대통령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문수석과 장관과 차관급의 모든 인사를 다 차은택의 사람으로 고영태의 사람으로 K스포츠 미르재단을 다 해놓고. 알겠습니다. 어제 그 나온 얘기들 제가 잠깐만 요약을 해볼게요. 뭐냐면 네네. 최순실 씨가 연설문 수정하는 걸 내가 봤다. 또 네. 최 씨가 K스포츠 재단 관련 내부 보고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얘기 들었다. 네. 또 대통령이 나 바쁜데 자꾸 부른다면서 청와대 갈 때마다 최순실 씨가 짜증을 냈다 이런 얘기도 했고 네. 최순실 씨 뜻대로 인사가 이루어지더라 예산이 네. 짜지더라 이런 얘기를 네. 털어놨습니다. 네. 이거는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겪은 걸 어제 털어놓은 거거든요. 그럼요. 이 부분 중에서도 조금 전 말씀하신 그 인사 개입 문제 저는 그게 굉장히 심각하게 들렸어요. 뭐냐면 네. 최순실 씨가 김대섭 인천공항 세관장 임명에도 관여했다. 나한테 누구를 그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나한테 누구 시키는 게 좋겠냐고 물어서 난 잘 몰라갖고 그러니까. 유상영 부장한테 물었더니 김대섭이라는 사람이 이력서를 가져왔다. 그 후에 류상영하고 내가 김대섭을 만났고 상품권을 건네받았다. 그 상품권이 최순실 씨한테 전달된 걸로 안다. 그럼 이거는 지금 고영태 증언대로라면 네. 상품권 받고 인천공항 세관장 자리를 판 거잖아요. 내가 외식한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게. 지금 이거를 지금 이게 새로운 게 아니고요. 예. 차은택이 했던 지금까지 교문수석, 예. 문화부 장관, 예. 문화부 차관,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관련되는 사람들도 지금 최순실이 인사를 했다라는 정황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과연 인천공항 세관장 자리뿐이었겠는가? 지금까지 그럼요. 알려진 그것뿐이었겠는가라는 생각해서. 네. 근데 박 대통령 지금 말합니다. 헌재에 제출한 준비 서면 보면요. 네. 대통령은 최순실을 평범한 가정주부로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걸 끊고 있는 거죠, 지금. 평범한 가정주부로 정말 알았을 가능성은 전혀 없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국민은 뭘로 보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일을 맡아 들어가고 1시간에 한 번씩 전화를 했다는데 예. 못 입는 거 하나 뭐 하나 본인 스스로 결정 안 하고 최순실한테 연락을 했다는 건데 예. 마치 엄마같이. 아하, 알겠습니다. 자신과 선긋기 하기 위해서 계속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제 얘기 중에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 있는데 뭐요? 그 이성환 씨가 나왔잖아요. 이성환 씨 오전에 나왔죠. 네, 근데 이성환 씨가 그 강가의 고수부지에서 했던 얘기들을 하니까 최순실이 깜짝 놀라잖아요. 너 녹음 안 하기로 했잖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서로 핸드폰 놓고 만나기로 했는데 너 그거 내 말 어떻게 녹음했어?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웃기지 않아요? 그 핸드폰을 놓고 한 게 아니라 옆에서 고영태 씨가 그 이성환 씨한테 핸드폰을 이제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고영태 씨한테. 예. 그렇게 맡겼다는 어레인지를 거예요. 했고. 예. 그러니까 그것도 그 얘기를 얼떨결에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성환 씨는 이 사람이 하도 말을 바꾸고 예. 믿을 수가 없으니까 모함을 하고 그러니까 미리 작은 녹음기를 준비를 해간 거죠, 주머니 속에. 그렇죠. 그리고선 이것을 딱 내놨는데 거기서 얼떨결에 너 녹음 안 했는데 무슨 소리야라고 튀어나온 거죠. 그 부분도 참. 그리고 국정농단에 지금 관련이 된 사람이 고영태를 앞에 놓고 그렇게 둘이서 이랬느니 저랬느니를 자기가 직접 물어본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참 어떻게 보면 너 코미디 무슨 같은. 뭐 여자 관계 있었어? 뭐 너 신용불량이었잖아. 내가 집 얻어줬잖아. 뭐야 그건 도대체? 예. 그게 뭐예요? 거기서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알겠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네, 얼마나 숨기고 싶은 게 많았으면. 그죠? 그쪽으로 틀어가는 거죠. 국민들이, 시청자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예. 본질을 정확히 꿰뚫으면서 이 재판들 봐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인데. 근데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고영태 씨가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어요. 이거는 박 대통령 측이 원해서 증인으로 채택이 된 건데, 근데 안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고영태 씨가? 고영태 씨가 잘 겉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입어서 될 수 있으면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니까 아무데나 쉽사리 나오는 대로 다 나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추측이고요. 네. 그렇다면은 그리고, 특히 이건 박 대통령 측이 요청한 자리이기 때문에 나가면 네네. 굉장히 다른 쪽으로 호도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염려하는 네네. 거겠군요. 네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박사모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회에도 박사모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침마다 임시국회 열릴 때마다 저는 친박 국회의원들이라고 얘기하는 대신에 박사모 국회의원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전 그 3선, 4선, 5선 의원들이 모두가 다 나와서 피켓을 들고 이미 그 징계를 받은 표창원 사퇴하라는 거를 아침마다 붙잡고 외치고 있는데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이 후한무치하기는 최순실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똑같구나. 이 사람들이 일맥상통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이 탄핵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권 유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분들이 뭐라고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손혜원 의원은 그 장면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드신다는 입장. 목표로 지금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박사모와 함께. 알겠습니다. 네. 손혜원 의원님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었습니다. 최순실을 평범한 가정주부로 알았다니 박근혜 대통령은 평범한 가정주부를 본 적이나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갑자기 깜짝 놀랐네요. 주셨어요. 그 말이 너무 무섭네요. 그 말씀은 그러니까 평범한 생활을 진짜 안 해보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하다. 이런 네. 최덕희 씨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평범한 가정주부로 알았는데 완전 속았다. 지금 이게 대통령 측의 일관된 주장이거든요. 아마 제 와이프도 들으면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정주부들이 들으면 네. 엄청난 그 국정농단 저지른 사람을 어디다가 가정주부에. 그러게요. 얼마나 힘든데 가정주부들. 혹시 지금 듣고 계신 평범한 가정주부들 계시면 의견 주시고요. 행간에서 뭐 가지고 오셨어요? 새누리당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새누리당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누구 했습니까? 어제 원유철 의원과 안상수 의원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원유철, 안상수 두 분. 예, 지난달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인재 전 최고위원까지 합하면 공식 대선 주자만 3명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홍준표 경남도지사, 김관영 경북도지사, 조경태 의원 등 이 출마 선언을 준비한다는 의원들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그러네요. 갑자기 출마 선언이 지금 본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하. 이 새누리당 대선 주자 출마 러시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그동안은요. 새누리당이 후보가 없어서 네. 임명진 위원장이 나와서 스스로 얘기했던 게 불임정당. 네. 예, 이란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 일종의 조롱 섞인 것들도 정치판에 돌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에 당이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나마 대선 주자급은 분당한 바른정당으로 다 가버렸으니까 이게 보수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무대에서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대선 주자급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오죽하면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양자라도 드려야 할 판이다 이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양자를 드릴 수 있다. 네. 양자 드리면 안 되냐 이런 말까지 했죠. 이렇게 되면 결국 불임정당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황교안 권한대행 카드가 딱 등장을 한 거죠. 그렇죠. 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가문 끝에 담비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근데 그렇게 반가워할 무렵에 갑자기 새누리당 안에서 내가 대통령 하겠습니다. 선언하는 의원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인재, 원유철, 안상수 의원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한 것이고요. 예. 이 임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반가웠던지 3명을 삼형제라고 부르면서 누구도 우리 당을 향해 불임정당이란 말을 못하게 됐다. 7, 8형제도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7, 8형제 낳는 것도 문제없다. 이쯤 되면. 왜? 실제로 가능할 것 같아요. 추가로 홍준표, 김관영 지사가 이제 출마 준비 중이라고 하죠. 조경태 의원도 똑같은 얘기가 들립니다. 아니 민주당에서 새누리당 간 조경태 의원이 대선 출마한다고요? 네네. 새누리당 이름 걸고? 네, 준비 중이라고 그래요. 이 외에도 정우택 원내대표, 정진석 전 원내대표, 김기현 울산시장까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이렇게 되면요. 정말 9명에서 10명까지 후보가 난립하는 게 아닌가 걱정할 정도로 출마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형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10형제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갑자기 다산정당이 된 새누리당.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봉황을 기대하는 건 아니다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봉황이라뇨? 대선 출마 왜 하겠습니까?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예.
근데 닭이 아니라 봉황이 되기 위해서 출마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누리당 대권 도전 선언은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봉황 꿈을 꾸기에는 너무나 현실이 냉혹하잖아요. 지지율이 그렇죠. 대선 출마 선언하면 뭐합니까? 국민들이 누가 출마 선언을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안상수, 이인재, 원유철 의원이 출마 선언 이미 했는데 네.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네. 새누리당 지지율은 10%대 초반이 나오지만 대선 주자 지지율은 조사를 해봐야 잘 안 잡혀요. 0점대이거나 많아야 1, 2% 나오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데요. 여론조사에 이름조차 못 넣을 정도 상황. 이런 지지율로 어떻게 대권을 꿈꾸겠습니까? 그러면 왜 대선 출마 선언이 본물을 이루겠는가? 왜입니까? 불임정당이란 소리 듣지 않으려면 나라도 희생해야지. 이참에 내 정치적 위상도 좀 높여봐야지. 나중에 그래야 당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대권은 아니더라도 당권 정도는 이름값을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국민들 다수는 모를 수 있지만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알 수 있잖아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주자들의 대선 출마는 대권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아직까지는 그들만의 리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행간 봉황까지 기대하는 건 아니다. 두 번째 행간은 뭐죠? 두 번째 행간은 태극기에 홀렸다입니다. 태극기에 홀리다니요? 요즘 주말마다 광화문에서 탄핵 반대 태극기 시위가 열리잖아요. 열리죠. 제가 직접 계속 보거든요. 탄핵 반대 그 보수 집회. 네, 나름 의미 있는 숫자가 모이는 건 분명하고요. 이전보다 인원이 늘어난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과 사실상 탄핵됐다고 생각했던 새누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놀랄 만한 일이죠. 아직 보수 지지자,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 새누리당 지지자가 건재하구나라는 걸 그 집회 보면서 확인하는군요. 네, 그렇죠. 자신감을 얻는군요. 놀랐다기보다는 놀람을 넘어서 흥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김진태, 윤상현, 전희경 의원은 태극기 집회 단골 손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김문수 전 지사, 이인재 전 최고위원, 조은진 의원까지 등장했습니다.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이인재 의원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자마자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김 전 지사 역시 박 대통령은 국민의 신의를 배신하지 않았다. 가서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처럼 앞으로 새누리당 대선 후보들마다 제가 볼 때는 우측 깜빡이를 수시로 켤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 집토끼들만이라도 잡겠다 뭐 이런 거군요. 이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국민 전체의 지지를 지금 바라는 게 아니에요. 보수의 힘, 보수의 표를 결집만 해도 일단은 성공하는 것이다. 도로 친박당이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그건 지금의 문제지 나중에 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보수의 힘. 지금 당명 후보에도 올라있잖아요. 보수의 맞아요. 힘. 보수의 힘. 이걸로 된다면 정말 특이한 거예요. 보수의 그렇죠. 힘. 그래요. 세 번째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바른정당이 자초한 일이다입니다. 아니 새누리당이 지금 대권 출마가 쇄도하는 이유가 왜 바른정당하고 관련이 있어요? 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연결돼 있어요. 바른정당이 새누리당에서 분당해서 나온 직후 처음으로 나온 지지율이 얼마였습니까? 새누리당보다 바른정당이 높았어요. 처음에. 왜?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슷하지 않아요? 새누리당이 10% 초반 유지하고 조금 있는데요. 더 높은가요? 새누리당이? 바른정당은 최근 나온 조사 보면 8% 정도에 불과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런가요? 개혁적 보수 표방하고 나왔으면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새누리당도 아니고 신당도 아니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 보수의 진면모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그렇다고 개혁적이지도 않은 아주 애매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애매한 스탠스다. 네. 한마디로 보수의 가장 큰 자산인 정통성 논쟁에서 바른정당이 새누리당한테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이 줄줄이 대선 출마 선언하면서 이른바 보수 밥상 위에 숟가락을 자꾸 얹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바른정당으로의 이탈 러쉬도 끊어졌어요. 반기문 총장 낙마 이후 뚝 끊어졌어요. 네. 오히려 새누리당이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사실 말이 안 되죠. 국민 상식에 비유하려면. 새누리당의 출마 러쉬가 그러니까 과연 어떤 도움이 될지 이건 아직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선택은 누가 하겠습니까? 오직 국민이 해주겠죠. 국민들이. 지지율이 앞으로 말해줄 건데 성공하는데 뭔가 기대를 걸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새누리당에서 갑작스럽게 대선 출마가 쇄도하는 그 이유 이면 김성환 씨 분석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비선 의료 의혹 받고 있는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죠. 박채윤 씨와 전화 통화한 내용이 공개가 됐죠. 아마 들으신 분들은 많이 놀라셨을 줄 압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생생한 민낯을 드러내는 장면이란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은 이 녹취를 저희 뉴스쇼에서 꼼꼼히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박찬정 변호사 연결을 해보죠.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자 YJ콥스 메디칼의 대표죠. 박채윤 씨하고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간의 통화 내용 우리 박 변호사님은 들으셨겠지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들려드리고 시작을 하죠. 예. 안녕하세요. 저 박채은인데요. 저희 YJ콥스 메디칼.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 선물도 주시고, 저 와이프한테 점수 많이 땄는데, 덕분에. 사모님 점수 짤 일이 더 많은데. 덕수님 워낙 TV에 많이 나오셔서 보이시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사모님이 더 나으실 아이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번 주에 원래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 신라호텔 예. 중식당의 그 보양식이 좋더라고요. 추석 직후에, 어디, 순방 가셔야 돼서, 그거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제가 추석 선물도 준비했는데 그럼 이거 어떡하나?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나서도 받을게요. 이거죠. 박채윤 씨하고 안종범 수석 간의 대화 내용. 아내한테 점수 많이 땄는데 라고 말하자 앞으로도 딸 일 더 많으실 거다. 추석 선물 준비했는데 어떡하죠? 했더니 추석 지나서도 받겠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 변호사님? 제가 순간적으로 아주 기분이 유쾌하네요. 제가 뇌물 받은 기분입니다. 아주 뇌물 받은 기분이고, 참, 또 본능적으로, 나도 저런 전화를 한번 받아봤으면 했는데, 저건 이번 이 일이 말이죠. 예.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서 구체적으로, 뇌물이 오간 구속자 중에 이게 처음 일어난 일인데, 그렇죠. 저는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예. 제가 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가 하니까, 예. 최태원 SK 회장이 사면이 내부적으로 결정되고 나서 부회장, 김무선 부회장하고 예. 이게 문자로 왔다 갔다 한 게 있어요. 아하. 그 김 부회장이 최태원 회장의 이 사면이 결정됐다라고 하는 안종범 수석의 전화 문자지를 받고 예. 그게 답신으로 이 태산 같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반드시 갚겠다 이런 취지로 문자를 보냈어요. 그렇죠. 이것도 공개가 됐죠. 그러면 말이죠. 예. 이 경우에 대한민국 상식으로는 그 태산 같은 은혜가 말로 갚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말로 갚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 특검이 지금 그 부분 최태원 회장의 특사와 관계해서 안종범 수석의 그런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예. 뭔가 그쪽하고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아하. 합리적 의심입니다. 안종범 수석의 이 박채윤 씨와의 대화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안종범 수석이 이런 식으로 받아왔던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합리적 의혹을 가질 수 있고 예. 따라서 특검이 이번에 이런 것까지 더 벌려서 수사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검찰이 이거 반드시 수사해야 돼요. 이런 부분. 특검이 이렇게 종료가 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받아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죠. 합리적 의심이 있죠. 형사소송법에는 풍문도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말이죠. 일반적으로 뇌물죄는 개인이 공직자에게 자기의 이해와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돈이나 금품을 갖다 주는 것이 이제 그걸 뇌물죄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받는 걸. 근데 이 경우는 YJ콥스 메디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누구지요? 박채윤 씨 남편. 김영재 원장. 네, 그가 다 관련이 있어가지고 국가가 무슨 창조 융합 사업 이렇게 얘기하나요? 융합이다 이래가지고 표본적으로 10억을 지원한 기관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15억 받았다 이제 그 15억의 출처가 국가 예산이고 예. 국가 예산은 국민의 혈세고 물론이죠. 그것은 국고 나라의 곳간에 있는 돈을 15억 퍼주고 그걸 갈라먹었거든요. 예. 그러면 보통 뇌물죄보다는 이와 같이 국민의 혈세, 국고를 마음대로 갈라먹은 이것은 반역죄에 준해가지고 엄벌해야 돼요. 그래서 같은 뇌물죄라도 이거 경우는 예. 국가 재산, 국고를 탕진한 경우니까 예. 국적죄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돼요. 국적죄. 국적죄요? 국가의 도적
놈들이다 이거지. 국가의 도적질을 한 놈들이니까 그러네요. 이걸 국회의원들이 이걸 깨달은다면 예. 특가법의 뇌물조항 중에 특별히 국가 예산을 갈라먹는 이 국적죄는 더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만들 것을 내가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TBS망을 통해가지고. 반역죄, 국적죄, 국가도적죄. 그러니까 이 국가 돈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취한, 국가 돈을 퍼주면서 자기 이익을 취해버린,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다 이런 말씀인데. 얼마나 이렇게 달콤합니까? 얼마나 달콤하냐. 그러게요. 근데요, 또 하나 궁금한 거. 안종범 수석이 이렇게 선물 받고 특혜 준 거는 분명히 죄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일관되게 나는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 최순실이 그렇게 하는 것도 몰랐고 안종범 수석이 이렇게 하는 것도 몰랐고 다 모른다는 선긋기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익이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최순실을 철저하게 봐준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미르 K스포츠재단을 비롯해서 삼성에 압력을 가해가지고 예. 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탄생하도록 우격다짐으로 문영표 장관한테 지시해서 문영표 장관 구속되지 않습니까? 예. 잠깐 박 대통령은 말이죠. 예. 대통령 권한은 공익을 위해서 온 국민을 위해서 공평하게 행사를 해야지. 왜 최순실이라고 하는 자기하고 오랫동안 자기 뒷뒤를 봐줬다는 그 여자에게만 그 이익을 챙기도록 그에만 왜 대통령 권한을 행사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최순실이 자기 딸의 친구 아버지 회사, 그 아버지 회사 제품을 현대차에다가 좀 납품하게 해달라라고 대통령한테 부탁을 하니까 대통령이 그 현대차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회사 제품이 좋다니까 좀 써보세요. 도대체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이래 놓고도 대통령이 나는 아무 상관없다. 나는 사익을 추구한 적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죠. 그 부분 말이죠. 그 부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훌륭한 중소기업을 왜 이제 이 영업 신장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답변했죠. 왜 최순실 씨가 그 관여되어 있는 그것만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을 일반적으로 전체 국민을 위해서 행사되는 것인데 박 대통령은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가 헌법 수호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 원수이며 국민 통합의 실천자라고 하는 헌법 66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책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비극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그 김문수 경기지사가 태극기 집회에 나가고 박 대통령은 사익을 챙긴 일이 없다고 하는데 이 사람도 공익과 사익을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김문수 전 지사 역시. 근데 대통령 측에서는 정유라 친구 아빠네 회사 거를 쓰라고 저 현대차한테 얘기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 대통령이 나한테 이득 온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내가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뇌물을 받게 해줬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인연이 있는 사람에 국한돼서 했고 그래서 특검이 최순실과 박 대통령은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공범관계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공범이 일을 해주고 개인적으로 거기에 구체적으로 이 재물을 분배하는 데 관여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이 사람의 이익을 챙겨준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게 전부 공범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특검이 그렇게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도 피의자로 표시했고 공범관계에다 표시했는데 이걸 청와대가 트집을 잡아가지고 현직 대통령을 왜 피의자로 입건하느냐 이러거든요. 그렇죠. 이건 헌법주의도 모르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태도라고 봐야 되죠. 지금 압수수색 얘기 나왔으니 말씀입니다만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 청와대 문 열라는 요구에 대해서 나랑은 관계없는 일이다. 선을 딱 긋고 묵묵부답 최종 답변 안 하는 것으로 입장 정리를 했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형사사법에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국가 기밀이나 보안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책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동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압수수색 영장에 표시되어 있는 거 보면 국가 기밀에 관한 게 아니래요. 전부. 이게 국가 기밀에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막무가내로 거부할 것 같으면 말이죠. 이거 형사사법 원래 취지대로 하면 밑에 그 특검보. 그러니까 검사죠.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가는데 누가 거기서 못 들어오게 방해한다 그러면 검찰 수사관이나 사법경찰관에게 조력을 요청해가지고 그걸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형사사법 원칙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재벌 회사 압수수색할 때 아무도 방해를 안 하지 않습니까?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예. 근데 이게 청와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무력으로 충돌하는 모습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충돌이 예상되니까 특검이 후퇴를 했는데 그렇죠. 이게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 되게 불법. 이게 앞으로 말이죠. 10년, 20년 뒤에는 이번 이 사태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다. 이 황교안 대행도 부끄럽게 생각하죠. 그거 법률가인데. 이 압수수색을 거부한 자체가 후세에 보면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될 그것이 거다. 어떻게 해서 국가 기밀과 보안을 유지하는 대상물이냐 이거지. 알겠습니다. 특검이 그 압수수색으로 목표로 한 그 물건과 대상물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 만나고 있는데요. 그나저나 이거 하나 여쭤야겠어요. 심상정 대표가요. 그 탄핵 심판 돌아가는 걸 요즘 보면서 돌아가는 꼴이 어째 심상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혹시 이 결론이 탄핵이 기각되는 쪽으로 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9명의 정원에서 1명 줄은 8명이 됐고, 예. 3월 13일에 또 한 사람 줄면 7명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저도 시간이 갈수록 자꾸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기각될지도 모르겠구나, 이게. 왜 그런? 서로를 못 믿는 분위기 같은 게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재판관들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시각 중에 저 사람들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이게. 이런 생각들이 자꾸 해서 이게 한 5명 정도는 찬성하는데 나머지는 반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 의심이라 그렇게 이런 게 짙어지고 있는데 저는 헌법재판관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헌법재판관들이 다 잘 알고 있겠지만은 이번에 이 경우는 말이죠. 국회가 야당은 전원이 그리고 여당의 거의 절반이 탄핵 소추기에 찬성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국회 전체 의사로 충분히 보아지는 것이니까 예.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재량권이 없다고 봐야 돼요. 기속돼야 된다. 이게 거기에 얽매여야 된다. 국회 예. 결의에 얽매여야 된다. 근데 분위기가 지금 조금 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부 의심을 갖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건 어쩔 수 없이 탄핵 인용 그러니까 탄핵 결정 쪽으로 헌법재판소 결론이 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 완종범 수석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 묵묵히 일하는 많은 선량한 공무원들이 이번 사건 때문에 도매급으로 같이 넘어가서 욕먹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도적질하는 공무원들, 안종범 수석의 이 경우처럼 도적질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벌백계가 본보기처럼 좀 됐으면 좋겠다. 이 국적죄로 다스려야 돼. 김영란법에서 지금 규제 대상이 뭡니까? 3만, 5만, 1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100만 공무원 전체를 바보 만들고 사기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짓들을 이렇게 상정부에서 해서 되겠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판하고 관계없이 1월 1일자 기자간담회에서 말한 뇌물이나 이런 건 없었잖아요. 이런 거 그거 사과해야 돼요. 사과해야 된다. 아니 예. 그 부분 하나 꼬집어 사과해야 돼. 대국민. 자기가 100만 공무원 총지휘관인데 그 나머지 선량한 99% 이상의 절대다수의 선량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영법까지 적용 대상으로 만들어 놔놓고 예. 그 표현할 그런 얘기를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직도 대통령인데 법률상. 예. 사과해야죠.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낙동강의 괴물쥐로 알려진 뉴트리아라는 동물 아시죠? 저희가 지난해 이 뉴트리아 때문에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다. 이런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지난주 이 뉴트리아의 담즙에서 웅담과 같은 성분이 나온다. 이런 연구가 발표되면서 큰 화제를 부렸습니다. 과연 이 연구는 어떤 것이고 또 이게 뉴트리아 개체수를 줄이는데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오늘 짚어보죠. 우선 이 뉴스가 발표된 후에 정말로 분위기가 바뀌었는지 낙동강으로 가보겠습니다. 낙동강 환경유역청의 뉴트리아 퇴치반 전문 헌터세요. 전홍용 씨를 연결해보죠. 전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트리아 퇴치를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예, 뉴트리아 퇴치한 지는 지금 한 7년 정도 됐죠. 7년. 그럼 지금까지 한 몇 마리나 잡으셨어요? 7년 동안 잡은 뉴트리아 개체수가 한 15,000마리 됩니다. 15,000마리. 예. 그럼 포획을 하신 후에 보통은 그 사체를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이제 유토리아 포획한 나간 후에 사체 처리는요. 예. CO2 가스를 주입하면은 유토리아가 잠들다가 바로 저세상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한 후에 소각 처리를 합니다. 아, 일단은 이제 정신을 잃게 하고 예. 그런 후에 소각 처리하는 방식. 예. 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잡기는 해도 사체 처리가 좀 골칫덩이였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뉴트리아 담즙에서 웅담과 같은 성분이 나왔다. 이 뉴스가 보도된 뒤에 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까? 예, 학계에서 단즙에 좋다는 발표 이후에 예. 뭐 유토리아 단즙을 직접 사가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유토리아 잡아보겠다 하는 사람 아, 자기가 와서 직접 잡겠다는 사람도 있고. 예, 직접 잡아보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잡는 방법을 알려달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뭐 전화가 뭐 하루에 100통화 이상 왔죠. 하루에 100통 이상이요? 예. 문의 전화가? 제가 업무를 못 봤어요. 세상에. 아니, 그런 분들이 진짜로 와서 잡을 수는 있습니까? 이거 위험하진 않아요? 일반인들한테 쉽게 그래 잡혀주는 동물이 아니거든요. 잡는 과정에서 손가락이나 발가락 물리면은 예. 무는 힘이 강해가지고 바로 절단이 될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입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일반인들한테는 함부로 아무한테나 잡혀주는 동물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거 괜히 덥석덥석 오셔서 여기 잡는다고 하시다가 사고라도 당할까 걱정되시겠네요. 예, 많이 걱정되죠. 유토리아 단즙도 바로 뭐 먹어보겠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단즙에는 이제 뭐 바이러스 균이라든가 약간의 독성이 있어서 예. 일반인들이 드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의 전화가 올 때 저 뉴트리아를 좀 잡아서 나한테 주시오. 그럼 내가 그 담즙을 좀 빨아 먹겠소. 이런 분들도 계세요, 진짜. 유토리아 뭐 3마리 잡아가지고 단즙을 빼주면은 뭐 50만 원 주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래요. 전부 다 거절을 했죠. 괜히 유토리아 단즙 먹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책임지라 할까봐. 그렇죠. 네, 그렇게 해주든 않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뉴트리아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우리나라의 대표 헌터로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세요. 예,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닌 상태. 그 뉴트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쥐 설치류인 건 맞고, 다만 쥐처럼 작은 게 아니라 일반적인 개 크기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크기를. 최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뉴트리아 같은 경우는 한 10kg 정도 나가죠. 10kg. 예. 최고로 많이 나가는 우량 뉴트리아가 10kg 정도. 그러니까 커다란 고양이 정도 생각하면 된다 이 말씀. 그런데 그렇죠. 얼굴은 쥐처럼 생겼어요. 예. 그래서 이빨이 날카로워서 잘못하면은 손가락 절단될 수도 있는 그런 동물. 예, 그렇죠.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도대체 이 뉴트리아 담즙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좀 뒤에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낙동강 환경유역청의 뉴트리아 퇴치반 전문 헌터세요. 전홍용 씨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마구 잡아서 마구 섭취해도 이거 되는 걸까요? 뉴트리아 담즙 성분에 대한 연구를 직접 해서 발표하신 분. 경상대학교 수의학과 연성찬 교수를 바로 이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이번 연구 때문에 하루에 100통 이상씩 문의 전화가 온답니다. 낙동강으로. 네. 자, 그렇다면 교수님, 단도직입적으로 정말 뉴트리아 담즙 성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메 담즙, 그러니까 웅담 성분하고 같은 건가요? 예, 그러니까 웅담의 주 성분이 우로소데옥시콜릭 애시드, 소위 말하는 UDCA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네, 뉴트리아에서도 같은 성분이 이제 검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우르소데옥시콜릭 애시드. 네네. 라는 그 성분이 우리가 웅담이 간에 좋다 할 때 그 좋은 성분이 뭐냐면 바로 이 우르소데옥시콜릭 애시드 요건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뉴트리아에도 들어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들어있는 건 확실하다. 비교했을 때는 그 성분의 비중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고음과에 있는 곰의 쓸개에 있는 그 성분인데요. 예. 또 곰도 모든 곰 종류가 다 있는 게 아니고 예. 곰의 종류에 따라서 그 퍼센테이지 비율이 다 다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하.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판다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판다 곰에는 없고. 예. 그래서 이제 그 곰 중에 그럼 과연 어떤 그 곰 종류가 가장 많은가를 사전 연구자들이 해봤더니 예.
아메리카 흑곰, 아메리카 블랙베어가 가장 그 많은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더라. 이런 예. 사전적인 연구가 있었죠. 예. 예. 근데 이제 뉴트리아에서는 뭐 모든 개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 또 일부 개체는 그 퍼센테이지가 낮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대략 한 43%대 정도의 담즙에서 UDCA 비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곰은 있는 곰도 있고 없는 곰도 있고 네. 뉴트리아는 모든 뉴트리아에 이 성분이 있고 그 퍼센트는 40에서 50%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그 퍼센테이지는 적게는 30% 안쪽으로 밑으로도 있는 애들도 있는데 예. 평균적으로는 40%, 43% 정도 저희가 실험했던 개체들. 그렇지만 개체 차이가 많고요. 그다음에 계절적인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담낭에 있는 건 틀림없고요. 43%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혹할 수밖에 없는 연구 결과였는데 이 뉴스가 나가자마자 전국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온대요. 그러면서 야생에 있는 걸 이거 잡아서 섭취해도 되는 거냐. 막 잡아서 그냥 흔히 말하는 이게 쭉쭉 빨아 먹어도 되는 거냐. 이런 문의들이 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교수님? 저희가 사실은 이제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민물고기를 그냥 회로 먹는다든지 했을 때 많이 걸리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지스토마 많이 걸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 이것을 바로 포획하신 다음에 드시게 되면 담낭 내에 있는 기생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기생충. 뭐 모든 개체가 또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절대 안 된다. 지금 이 뉴스가 나간 후에 이 어설픈 정보들을 가지고 몰려드시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간에 좋은 성분이 들은 건 사실이지만 이걸 바로 섭취하면, 야생에 있는 걸 바로 섭취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바로 그 자리에서 섭취를 하시면 이런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게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절대 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어떻게 활용이 가능하다고 지금 내다보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독성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중금속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담즙 성분 내에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지 않은 성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연구가 만약에 된다면 그 이후에 제품화 됐을 때 그때는 이제 드셔도 되겠습니다. 제품화가 됐을 때. 그러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연구들은 많이 있단 말씀이에요. 실용화까지는. 예. 성급하게 서두르시다가는 이거 큰일 난다는 경고를 분명히 지금 연구자가 해주셨습니다. 예. 그 웅담 성분 외에 뉴트리아에서 주목할 만한 다른 부분이 또 있습니까? 글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를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트리아가 옛날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모피하고 고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그랬다가 그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서 그냥 자연 방사가 되고 그게 생태계를 교란시키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뭐 오일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고민 중에 있는 게. 그렇군요. 아니 근데 처음에 수입할 때 고기하고 모피 얻으려고 수입을 했다가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된 건데 이런 연구가 왜 애초에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제 뭐 연구라는 부분이 저희가 원래는 이 연구가 처음 했던 게 아니고요. 처음 연구는 사실은 포획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동물 복지적으로 안락사시킬까 하는 연구가 처음 시행이 됐고요. 두 번째는 유전적인 다양성 부분을 연구해서 확산 정도가 어떻게 됐는가를 또 두 번째로 연구를 했어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세 번째로 작년만 해도 5,100마리 정도가 포획이 됐는데 그 포획된 개체를 대부분 다 그러니까 소각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가 있을까 국가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가 이제 저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지 또 문헌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가 진행이 됐었던 거죠. 그렇군요. 저도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인도적인 도살의 방법 그거를 연구하다가 이런 결과까지 나왔다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 뉴트리아 생태계 파괴 주범 맞습니다. 개체수 조절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작년에 왜 그
학문 봉합술 같은 잔인한 방법까지 논의가 됐던 적이 있죠. 개체수 조절은 필요합니다만 그렇게까지 잔인하지 않은 어떤 인도적 도살의 방법은 없는가. 이 부분도 좀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지난주에 폭발적인 화제가 됐던 이 뉴트리아 담즙 이야기 궁금증 풀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네. 예, 경상대학교 수의학과 연성찬 교수까지 만났습니다. 변상욱대 기자 어떠셨어요? 글쎄요. 사실 저도 뭐 그냥 얘기를 하자면 예. 전 대통령이 평범한 바보인 줄 알았지 이렇게 뻔뻔스럽고 독한 줄은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렇게 써 있다면서요. 평범한 아줌마였지. 가정주부인 줄 알았다. 예, 이렇게 저기 할 줄은 뭐 상상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 안수석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명절이 지난 명절 선물도 다 받습니다라고 한 것처럼 예. 철지난 때늦은 반성과 회개도 다 받습니다. 예, 대통령 이미 너무 늦었지만 예. 아무리 늦어도 제가 회개와 반성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이라도 생각을 좀 달리 해주셨으면 하는 아니 바람입니다. 근데 회개하고 반성한다고 해서 탄핵 기각이다 뭐 그런 뭐 의미는 그거와 관계 없습니다. 하나의 인간으로 제대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니까 예. 정말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건 아무리 늦어도 다 받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근데 그게 문제인 것 같고 안종범 수석의 추석 지나도 선물 받습니다. 이건 충격적입니다. 김현정 앵커 오늘 제 생일입니다. 예, 생일 선물 안 챙기신 것 같은데 늦어도 다 받습니다. 다 받습니다. 이렇게 또 홍보를 하시네요. 얼른 넘어가야겠습니다. 기자 수첩 뭐 가지고 오셨어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대통령 비서실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예. 문화예술계에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면 교육계와 학계에는 과연 어떤 수준이었을까? 학계는 어땠을까? 오늘은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국립대 총장을 둘러싼 블랙리스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대학부터 시작할까 하다가 부산대부터 한번 가보죠. 사실은 저희가 인터뷰를 한번 하긴 했었어요. 그렇죠. 이 피해자분과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변상욱대 기자가 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거군요. 예. 부산대는 제가 기억합니다. 1년 반 전쯤에 교수 자살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2015년에 부산대가 총장 선출을 시작했어요. 총장 선출 방식은 본래 각 대학이 구성원들끼리 합의한 방식대로 뽑으면 되는 겁니다. 법이 정해져 있는 건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근데 교육부가 간선제로만 뽑아야 된다. 안 그러면 예산 지원 확 줄이겠다라고 그렇죠. 엄포를 놓아서 다들 간선제로 이미 갔고 부산대만은 직선제로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는데 네. 이 대학의 국문과 고현철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직선제 폐지에 반발하면서 투신 자살했죠. 그러니까 직선제로 버티다가 할 수 없이 간선제로 바꾸려고 하자 찰나에, 거기에 반대한 교수가 그렇죠. 고현철 교수. 이분 유언장에 대학의 민주주의는 이 나라 민주주의와 직결된다. 이렇게 유언장에 써 있어서 여기에 충격을 받은 부산대 교수들은 다시 직선제로 11월에 총장을 선출했죠. 예. 총장 후보자를 선출했는데 정부가 임명 제청을 거부하면서 시간을 계속 끈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교육부는 총장을 왜 직선제를 뽑냐. 시키는 대로 간선제를 뽑지. 각종 지원 줄여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위협을 하면서 압박을 했습니다. 총장 공석 사태가 길어지는데 그러자 총장 후보자로 뽑힌 사람이 우리의 왕 실장님한테 김기춘 실장님한테 편지를 씁니다. 뽑힌 사람이 뭐라고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님이 대선에서 당선되시도록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아십니까? 부산 지역 교수 700여 명의 지지 서명도 제가 받아내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저는 딱 봐도 친박 코드가 생겼습니다. 차이는 이 대학 총장이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저는 딱 봐도 친박입니다. 친박 코드입니다. 이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이 편지가 팩스를 통해서 청와대 김 실장한테 배달이 된 지 몇 달 지나서 총장 간선제가 아니면 절대로 용납 못하겠다던 교육부의 입장이 갑자기 슬그머니 없어지고 임명장이 청와대로부터 날라옵니다. 정직한 교수의 필요, 권력자의 비위를 맞춘 눈물 젖은 편지로 겨우 부산대 총장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다음 경북대 가보죠. 총장을 직선제로 뽑던 경북대 교수들은 간선제로 바꾸라는 교육부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엄청난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 협박에 못 이겨서 눈물을 머금고 온갖 학생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총장 간선제로 학칙을 바꿨습니다. 학교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라는 대로 했는데 교육부는 총장 후보를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대통령한테 임명 제청을 해서 허락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밟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하라는 대로 해서 그 방법대로 올렸는데 왜 임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모릅니다. 마음에 안 들었던 거겠죠? 지금도 모릅니다. 그렇게 총장 없이 2년 하고도 3개월이 지나갔어요. 결국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호소를 해서
그럼 순리대로 하겠다. 2년 넘도록 총장이 없으면 되겠나라고 해서 순리대로 해결이 되는구나 했는데 1순위 후보자가 아니라 2순위 후보자로 총장이 찍혀서 내려옵니다. 아니 순리대로 해결하겠다는 게 뭐예요? 이미 순리대로 올린 거 아니에요?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제일 지지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다음 사람이 있으면 이 2명 이상 올리게 돼 있으니까 올리긴 올렸는데 예. 순리대로 하면 그냥 1순위로 하면 되는 건데 2순위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왜 1순위가 안 됐는지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러나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교직원과 학생들이 단식 농성도 벌였습니다. 1순위 총장 후보자였던 김사율 교수는 예. 여기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개입했다고 의혹을 강하게 제기합니다. 여기서 인터뷰했습니다. 예, 그랬죠.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에 자기가 참여한 적이 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반성하는 각서를 쓰라 그랬는데 각서를 쓰지 않으니까 결국 여기서 그 과정에서 강한 반대가 있어서 총장으로 임명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주장이에요. 아까 예, 같은 그런 그렇죠. 눈물의 편지를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 김사일 교수는 정권은 짧고 정의의 역사는 길다. 역사 속에서 권력이 대학을 이렇게 길들이려고 하지만 입맛대로 다루려고 하지만 다 실패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를 제발 당당하게 좀 해라. 이렇게 이제 외쳤던 그렇습니다. 거죠. 예. 이게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에서 국립대가 겪은 일들 한 2가지를 본 건데 예. 다른 정부하고 확실히 다른 겁니까? 아니면 다른 정부에서도 비슷한 행태가 있었나요? 이명박 정부부터 분위기가 좀 싸해졌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확 달라진 겁니다. 그래요? 절차를 밟아서 총장 후보 2사람 이상을 올리면 후보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재추천해라. 다시 올려라. 이미 선거를 다 치러서 올렸는데 다시 해라. 계속 이러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뽑아서 올리는데 무순위로 올려라. 1등, 2등, 3등이 누군지 블라인드로 올려라. 아니 엄연히 직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선출 과정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정해진 건데 이걸 무순위로 올리라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결국 직선제에 씨를 말리겠다는 겁니다. 예, 아무리 직선제를 뽑아봤자 순위를 가리지 않고 그냥 올리면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겠다는 거고 마음에 드는 자유롭게 사람이 고르게 해달라? 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다시 해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협박을 분명히 합니다. 이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재정지원 사업비를 30%까지 깎는다. 그리고 부정비리 대학으로 간주해 대학 평가 점수의 최대 8%를 감점해버린다. 예,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결국 또 하나 보면 재미난 것도 있어요. 뭐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새로운 문제 제기가 나왔는데 김영환 씨 비망록에서 예. 서울대 총장 선임 역임이라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역임은 거꾸로 임명이라는 뜻입니다. 서울대 총장 지들이 뽑았지만 거꾸로 뒤집어서 저쪽을 해버려라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수들은 지금 이게 뭐냐. 빨리 검찰이 이 수사를 해달라. 예, 청와대발 교육농단이다. 이건 아직까지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검찰은 빨리 이 교수들을 불러서 피해자 조사를 다 마치고 국정농단 게이트 수사 결과와 함께 본격적인 또 다른 게이트 수사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총장 추천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어떤 사람이 뽑혔나 조사를 해서 과연 이런 조치를 했겠나 아니면은 이미 블랙리스트를 다 갖고 있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거기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보고서 처리했겠나. 이건 아마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반상욱의 기자수첩. 생신 축하드리고요. 이걸로 우리 퉁치고 가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방가죠. 박정헌 대장입니다. 그런데 2005년 불의의 조난 사고로 손가락 8개, 발가락 2개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2년이 흐른 올 봄, 12년 만에 다시 히말라야 빙벽으로 향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그가 다시 히말라야로 향하는 이유,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박정헌 대장 직접 만나보죠. 박 대장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12년 만이라고요? 네, 벌써 그렇게 훌쩍 12년이 흘러간 것 같네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네. 끔찍한 조난사고를 당하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떠올리기도 싫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가세요? 네, 저도 한 12년 동안을 외도를 한 것 같고요. 네. 근데 다시 이제 12년 만에 먼 위치로 돌아오게 된 거죠. 등산가로서 히말라야를 12년 만에. 왜요? 뭐가 그렇게 좋으셔서? 왜? 제 삶에서 그나마 20년 동안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줬던 행위들이 등산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이고, 그래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니 도대체 박정원 대장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었길래 저렇게 네. 얘기하는가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네. 조금 아픈 기억입니다만 2005년 그때 얘기를 잠깐만 해봐도 될까요, 대장님? 네네. 촐라체라는 산은 에베레스트에서 약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촐라체란 이제 고봉인 거죠, 거기도 히말라야. 네네, 6,440m인데 난이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최고의 전문가들이 선호하는 산들이라고 보면 돼요. 아, 촐라체가. 예, 1,800m의 수직 고도를 가진 75도 경사도를 지닌 산이에요. 야. 벽이라고 봐야죠. 예. 마이너스 한 30도의 혹한 속에서 3개월 동안 겨울에는 특히 햇빛이 이렇게 들지 않아요. 그럼 적어도 10도에서 15도 정도 추위 속에서 등반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촐라체를 일단 정복까지는 그때 하신 거잖아요. 네, 하고 저희가 이제 하산하다가 크레바스 있죠. 빙하의 어떤 균열된 틈 사이. 예, 그 사이에 이제 두 사람이 그 크레바스 대에서는 로프를 묶고 지나가게 되는데 큰 크레바스 있으니까 조심해. 근데 그 순간 이미 후배는 크레바스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고요. 아이고. 예, 저는 한순간 제가 가지고 있던 얼음 지팡이를 얼음 바닥에 내리치면서 예, 정말 한순간 우당탕탕하면서 내 모든 인생의 어떤 슬라이드 필름이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한순간이죠. 그리고 정신을 차린 후에 끊임없이 후배를 부르기 시작했고요. 예. 정말 다행히 후배는 살아 있었고요. 기적적으로. 불렀더니 답을 해요. 예, 무려 23m를 떨어진 거예요. 그것도 시간이 거의 2시간이 다 지난 이후에 이제 로프를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내 자신마저도 이 빙하 위에 그냥 있는다는 그 자체는 견딜 수 없는 추위거든요. 영하 30도의 혹한. 네, 영하 30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미 3박 4일 동안 저는 하루에 500칼로리밖에 섭취하지 않아요. 아이고. 우리는 필사의 탈출을 감행했고요. 그렇죠. 두 다리가 골절된 후배와 그다음 저 역시 마찬가지로 갈비와 오른쪽 어깨가 탈골된 상태에서. 왜냐면 버텨야 됐으니까. 그 로프에 그렇죠. 한 7, 80kg이 나가는 그 남자 후배를 매달고 버티신 거 아니에요? 2-3시간. 네, 그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폭설 속에서 2박 3일 동안을 이제 기어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몸이 그렇게 돌아왔지만은 3개의 발가락과 8개의 손가락의 첫째 마디와 둘째 마디를 절단했죠. 동상으로 절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그런 상황이면 사실 나라도 둘 중에 하나는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럼 로프를 끊었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는데 그걸 끊지 않고 2시간을 버티면서 사투한 왜 그랬나? 이런 질문. 그렇죠. 근데 사실은 두 사람이 로프를 묶는 순간 우리는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의 목숨을 담보하는 거니까요. 거기서 만약 그 줄을 끊는다면 사실은 나도 같이 죽는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랬어요. 결국 그렇게 해서 그 지옥 속에서 살아오고 물론 손가락 발가락은 잃었지만 파트너를 구한 내 반 목숨을 또 구해내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등반하는 분한테 손가락 잃고 발가락 잃고 더 이상 등산 못한다는 얘기로 절망적인 상황으로 들리거든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는. 근데 제가 철이 없나 봐요. 철이 안 들어서 그랬나 봐요. 왜요? 다시 12년 만에 이렇게 클라이밍을 하고 있으니까요. 철이 안 들어서 다시 그 산이 그리워지신 거예요. 뭐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아픔을 가장 숨기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제 삶에서 그렇게 아팠던 그 시간들이 항상 가장 귀중한 시간이었고 새로운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신목과도 같은 그런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팠던 그 시간이 오히려. 그 시간이 없었다면 다시 산으로 가지도 못했을 거잖아요. 참. 그러니까 자연 앞에 서면 말입니다. 굉장히 뭔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모양이에요. 등반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산에 올랐다는 그 자체가 산의 끝이 아니고 새로운 산을 향한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돼요. 그래서 다음 산으로 출발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지시켜주는 거죠. 그게 정상의 의미겠죠.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히말라야가 많이 아름다운가요? 텅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인간은 뭔가 비어있는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 같아요. 근데 히말라야는 다 비어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어떤 비어있는 그 공간 속에 적막함이 그 아름다움을 주고 위안을 해주고 힐링을 주고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참 의외네요. 어떤 게 가장 아름답습니까? 하면은 뭐 저는 굉장히 조각처럼 새겨져 있는 조각처럼 새겨져 있는 무슨 뭡니까? 얼음 벽 이런 거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텅 빈 공간이 아름답다. 텅 빈 여유. 무사히 잘 다녀오시고 대장님. 네, 고맙습니다. 12년 만에 그 아름다운 풍경들 다시 꽉꽉 담아서 새로운 에너지 받아오시기를 저희에게도 좀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시 아름다운 도전에 나섭니다. 히말라야에서 불의의 사고로 손가락 8개, 발가락 2개를 절단당했습니다만 12년 만에 다시 히말라야로 오르는 박정헌 대장이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노승희 씨가 데려온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렇지만 관심을 가지고 계속 SNS를 통해서라든지 뭔가 관심을 촉구하고 계시는 분이어서 제가 오늘 모셨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제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으려고 그러고 좀 피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요? 왜 자꾸 2달 동안 잠적해 있었던 것도 그렇고 왜 이렇게 피하려고 도움 주려는 사람도 좀 피하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겠죠. 너무 많은 걸 알아서? 이 국정농단에 있어서 최순실에 대해서 너무 많은 A부터 G까지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저는 고영태 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래서 저 증언대에 서가지고 그거 다 털어낸 거 아닙니까? 그건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털어낸 것도 빙산의 일각? 그럼요. 훨씬 더 많은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나와서 그냥 여기서 다 풀어야 되는데 본인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을 것이고 그쵸 숨기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노승희 씨 같이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나오지 않는 거라고 저는 제 생각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 너무 많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알고 있는데 그것들을 어디까지 털어놔야 될까 이 부분도 정리가 사실은 좀 혼란스러운 상황. 이렇다 보니까 그렇죠. 잠적하는 게 아닌가. 오랫동안 둘이 알고 지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알았죠. 어제 인사 문제를 저 노승일과 고영태가 다 했다. 차은택이 다 했다. 아니 그 사람들 데려온 게 누군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나 인력이 풀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사람을 추천받았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그것을 핑계대고 있고 그들이 잘못해서 그들이 사람을 잘못 선택해서 하지 나는 죄가 없다. 대통령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문수석과 장관과 차관급의 모든 인사를 다 차은택의 사람으로 고영태의 사람으로 K스포츠 미르재단을 다 해놓고. 알겠습니다. 어제 그 나온 얘기들 제가 잠깐만 요약을 해볼게요. 뭐냐면 최순실 씨가 연설문 수정하는 걸 내가 봤다. 또 최 씨가 K스포츠 재단 관련 내부 보고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얘기 들었다. 또 대통령이 나 바쁜데 자꾸 부른다면서 청와대 갈 때마다 최순실 씨가 짜증을 냈다 이런 얘기도 했고 최순실 씨 뜻대로 인사가 이루어지더라 예산이 짜지더라 이런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이거는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겪은 걸 어제 털어놓은 거거든요. 그럼요. 이 부분 중에서도 조금 전 말씀하신 그 인사 개입 문제 저는 그게 굉장히 심각하게 들렸어요. 뭐냐면 최순실 씨가 김대섭 인천공항 세관장 임명에도 관여했다. 나한테 누구를 시켰습니까? 그러니까요. 나한테 누구 시키는 게 좋겠냐고 물어서 난 잘 몰라갖고 류상영 부장한테 물었더니 김대섭이라는 사람이 이력서를 가져왔다. 그 후에 류상영하고 내가 김대섭을 만났고 상품권을 건네받았다. 그 상품권이 최순실 씨한테 전달된 걸로 안다. 그럼 이거는 지금 고영태 증언대로라면 상품권 받고 인천공항 세관장 자리를 판 거잖아요. 내가 외식한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게. 지금 이거를, 지금 이게 새로운 게 아니고요. 차은택이 했던 지금까지 교문수석, 문화부 장관, 문화부 차관,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관련되는 사람들도 지금 최순실이 인사를 했다라는 정황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연 인천공항 세관장 자리뿐이었겠는가? 지금까지 알려진 그것뿐이었겠는가라는 생각해서. 근데 박 대통령 지금 말합니다. 헌재에 제출한 준비 서면 보면요. 대통령은 최순실을 평범한 가정주부로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걸 끊고 있는 거죠, 지금. 평범한 가정주부로 정말 알았을 가능성은 전혀 없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국민은 뭘로 보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일요일마다 들어가고 1시간에 한 번씩 전화를 했다는데 못 입는 거 하나 뭐 하나 본인 스스로 결정 안 하고 최순실한테 연락을 했다는 건데 마치 엄마같이. 아하, 알겠습니다. 자신과 선긋기 하기 위해서 계속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제 얘기 중에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 있는데 그 이성환 씨가 나왔잖아요. 이성환 씨 오전에 나왔죠. 네, 근데 이성환 씨가 그 강가의 고수부지에서 했던 얘기들을 하니까 최순실이 깜짝 놀라잖아요. 너 녹음 안 하기로 했잖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서로 핸드폰 놓고 만나기로 했는데 너 그거 내 말 어떻게 녹음했어?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웃기지 않아요? 그 핸드폰을 놓고 한 게 아니라 옆에서 고영태 씨가 그 이성환 씨한테 핸드폰을 이제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고영태 씨한테. 예. 그래서 어레인지를 했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 얘기를 얼떨결에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성환 씨는 이 사람이 하도 말을 바꾸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모함을 하고 그러니까 미리 작은 녹음기를 준비를 해간 거죠. 주머니 속에. 그렇죠. 그리고선 이것을 딱 내놨는데 거기서 얼떨결에 너 녹음 안 했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튀어나온 거죠. 그 부분도 참. 그리고 국정농단에 지금 관련이 된 사람이 고영태를 앞에 놓고 그렇게 둘이서 이랬느니 저랬느니를 자기가 직접 물어본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참 어떻게 보면 코미디 너 무슨 같은. 뭐 여자 관계 있었어? 뭐 너 신용불량이었잖아. 내가 집 얻어줬잖아. 뭐야 그건 도대체. 그게 뭐예요? 거기서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알겠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네, 얼마나 숨기고 싶은 게 많았으면. 그죠? 그쪽으로 틀어가는 거죠. 국민들이, 시청자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본질을 정확히 꿰뚫으면서 이 재판들 봐야 된다는 말씀인데. 근데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고영태 씨가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어요. 이거는 박 대통령 측이 원해서 증인으로 채택이 된 건데, 근데 안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고영태 씨가. 고영태 씨가 잘 겉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입어서 될 수 있으면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무데나 쉽사리 나오는 대로 다 나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추측이고요. 그렇다면은 특히 이건 박 대통령 측이 요청한 자리이기 때문에 나가면 굉장히 다른 쪽으로 호도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염려하는 거겠군요. 네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박사모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회에도 박사모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침마다 임시국회 열릴 때마다 저는 친박 국회의원들이라고 얘기하는 대신에 박사모 국회의원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전 그 3선, 4선, 5선 의원들이 모두가 다 나와서 피켓을 들고 이미 그 징계를 받은 표창원 사퇴하라는 거를 아침마다 붙잡고 외치고 있는데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이 후한무치하기는 최순실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똑같구나. 이 사람들이 일맥상통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이 탄핵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권 유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순실 씨 드디어 어제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내부 고발자들하고 처음으로 직접 대면을 했습니다. 최순실 재판의 9차 공판 증인으로 오전에는 미르재단의 이성환 전 사무총장 나왔고요. 오후에는 WK의 고영태 전 이사가 나왔는데 이 공판 밤 10시 반까지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관심이 모아졌던 건 2달간 잠적해 있던 고영태 씨였죠. 첫 대면에서 최순실 씨도 고영태 씨도 모두 할 말이 많을 거다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침없는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최순실 씨는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얘기도 전해지죠. 자,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연결을 해보죠. 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9차 공판을 본 총평이자 촌평 한마디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짜 유쾌하죠. 막장 드라마라고 얘기하지만 국민들은 그 막장 드라마가 그 목표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치정으로 몰고 가고 불륜으로 몰고 가서 그들이 원하는 목표는 뭘까요? 손자까지 둔 그 할머니죠. 할머니로 불리우는 최순실이라는 60대 여자가 20살이나 아래인 자기들이 주장하는 업소 출신의 이 남자와 자기들이 스스로 지금 불륜을 맺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질을 흐리려고 그 부분을 자꾸 사생활 쪽 이야기만 건드린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로 생각하면 이것은 아니라고 부정을 해야 될 그럴
정말 이루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얘기를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 측에서 어제 그 부분 계속 얘기했어요. 네. 오히려 부정을 해야 되는 부끄러운 일인데 그렇죠. 자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참 이상하다. 유치하다. 한마디로. 그렇죠. 이게 유치 정도로 표현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창피한 일을 앞으로 내세우면서까지 숨기고 싶은 뭔가 비밀이 있는 거죠. 차라리 그쪽 창피한 게 나을 정도로 그렇죠. 더 치명적인 게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목표에는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이 목표가 함께하고 있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아하.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이재경 변호사 하는 걸 보면요. 예. 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이 끊으려는 노력을 하고 최순실은 자기가 했던 그 지금 국정농단의 모든 것들을 이 고영태와 차은태한테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국민을 정말 모르고 오는 건지 저는 너무 정말 참 한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한테 미루고 최순실은 그렇죠. 고영태, 차은택한테 그렇죠. 미루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시민들한테 국민들이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끔 눈을 흐리는 거죠. 예. 이 얘기들을 앞으로 내세움으로써.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제 공판 유치하다 이러셨는데. 유치하다는 말로도 표현이 잘 안 됩니다. 반말을 호도하고 있죠. 그래. 국민들의 시선을 흐리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불륜과 이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끌어내서 이 실제로 이 안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얘기들을 꺼내지 못하게, 알겠습니다. 그걸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손혜원 의원을 저희가 오늘 모신 이유는 고영태 씨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 받으시면서 접촉을 유지하면서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노승희 씨하고는 계속 연락을 유지하지만 고영태 씨는 단 한 번. 시청 계속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갑자기 다산 정당이 된 새누리당.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봉황을 기대하는 건 아니다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봉황이라니요? 대선 출마 왜 하겠습니까?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닭이 아니라 봉황이 되기 위해서 출마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누리당 대권 도전 선언은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봉황 꿈을 꾸기에는 너무나 현실이 냉혹하잖아요. 지지율이 그렇죠. 대선 출마 선언하면 뭐합니까? 국민들이 누가 출마 선언을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안상수, 이인재, 원유철 의원이 출마 선언 이미 했는데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새누리당 지지율은 10%대 초반이 나오지만 대선 주자 지지율은 조사를 해봐야 잘 안 잡혀요. 0점대이거나 많아야 1, 2% 나오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데요. 여론조사에 이름조차 못 넣을 정도 상황. 이런 지지율로 어떻게 대권을 꿈꾸겠습니까? 그러면 왜 대선 출마 선언이 본물을 이루겠는가? 왜입니까? 불임정당이란 소리 듣지 않으려면 나라도 희생해야지. 이참에 내 정치적 위상도 좀 높여봐야지. 나중에 그래야 당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대권은 아니더라도 당권 정도는 이름값을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국민들 다수는 모를 수 있지만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알 수 있잖아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주자들의 대선 출마는 대권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아직까지는 그들만의 리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행간 봉황까지 기대하는 건 아니다. 두 번째 행간은 뭐죠? 두 번째 행간은 태극기에 홀렸다입니다. 태극기에 홀리다니요? 요즘 주말마다 광화문에서 탄핵 반대 태극기 시위가 열리잖아요. 제가 직접 계속 보거든요. 탄핵 반대 그 보수 집회. 네. 나름 의미 있는 숫자가 모이는 건 분명하고요. 이전보다 인원이 늘어난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과 사실상 탄핵됐다고 생각했던 새누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놀랄 만한 일이죠. 아직 보수 지지자,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 새누리당 지지자가 건재하구나라는 걸 그 집회 보면서 확인하는군요. 네, 그렇죠. 자신감을 얻는군요. 놀랐다기보다는 놀람을 넘어서 흥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김진태, 윤상현, 전희경 의원은 태극기 집회 단골 손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김문수 전 지사, 이인재 전 최고위원, 조은진 의원까지 등장했습니다.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이인재 의원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자마자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김 전 지사 역시 박 대통령은 국민의 신의를 배신하지 않았다. 가서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처럼 앞으로 새누리당 대선 후보들마다 제가 볼 때는 우측 깜빡이를 수시로 켤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 집토끼들만이라도 잡겠다 뭐 이런 거군요. 이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국민 전체의 지지를 지금 바라는 게 아니에요. 보수의 힘,
보수의 표를 결집만 해도 일단은 성공하는 것이다. 도로 친박당이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그건 지금의 문제지 나중에 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보수의 힘. 지금 당명 후보에도 올라 있잖아요. 보수의 맞아요. 힘. 보수의 힘. 이걸로 된다면 정말 특이한 거예요. 보수의 그렇죠. 힘. 그래요. 세 번째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바른정당이 자초한 일이다입니다. 아니 새누리당이 지금 대권 출마가 쇄도하는 이유가 왜입니다. 예, 그분들이 뭐라고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손혜원 의원은 그 장면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드신다는 입장. 목표로 지금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박사모와 함께. 알겠습니다. 네. 손혜원 의원님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었습니다. 최순실을 평범한 가정주부로 알았다니 박근혜 대통령은 평범한 가정주부를 본 적이나 있습니까? 이렇게 문자. 갑자기 깜짝 놀랐네요. 그 말이 너무 무섭네요. 그 말씀은 그러니까 평범한 생활을 진짜 안 해보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하다. 이런 네. 최덕희 씨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평범한 가정주부로 알았는데 완전 속았다. 지금 이게 대통령 측의 일관된 주장이거든요. 아마 제 와이프도 들으면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정주부들이 들으면 네. 엄청난 그 국정농단 저지른 사람을 어디다가 가정주부에. 그러게요. 얼마나 힘든데 가정주부들. 지금 듣고 계신 평범한 가정주부들 계시면 의견 주시고요. 행간에서 뭐 가지고 오셨어요? 새누리당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새누리당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누구 했습니까? 어제 원유철 의원과 안상수 의원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원유철, 안상수 두 분. 예, 지난달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인재 전 최고위원까지 합하면 공식 대선 주자만 3명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홍준표 경남도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 조경태 의원 등 이 출마 선언을 준비한다는 의원들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그러네요. 갑자기 출마 선언이 지금 본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하. 이 새누리당 대선 주자 출마 러시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그동안은요. 새누리당이 후보가 없어서 네. 임명진 위원장이 나와서 스스로 얘기했던 게 불임정당. 네. 예, 이란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 일종의 조롱 섞인 것들도 정치판에 돌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에 당이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나마 대선 주자급은 분당한 바른정당으로 다 가버렸으니까 이게 보수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무대에서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대선 주자급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오죽하면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양자라도 드려야 할 판이다 이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양자를 드릴 수 있다. 네. 양자 드리면 안 되냐 이런 말까지 했죠. 이렇게 되면 결국 불임정당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황교안 권한대행 카드가 딱 등장을 한 거죠. 그렇죠. 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가문 끝에 담비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근데 그렇게 반가워할 무렵에 갑자기 새누리당 안에서 내가 대통령하겠습니다. 선언하는 의원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인재, 원유철, 안상수 의원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한 것이고요. 예. 이 임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반가웠던지 3명을 삼형제라고 부르면서 누구도 우리 당을 향해 불임정당이란 말을 못하게 됐다. 7, 8형제도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7, 8형제 낳는 것도 문제없다. 이쯤 되면. 왜? 실제로 가능할 것 같아요. 추가로 홍준표, 김관용 지사가 이제 출마 준비 중이라고 하죠. 조경태 의원도 똑같은 얘기가 들립니다. 아니 민주당에서 새누리당 간 조경태 의원이 대선 출마한다고요? 네네. 새누리당 이름 걸고? 네, 준비 중이라고 그래요. 이 외에도 정우택 원내대표, 정진석 전 원내대표, 김기현 울산시장까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이렇게 되면요. 정말 9명에서 10명까지 후보가 난립하는 게 아닌가 걱정할 정도로 출마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형제도 가능하다니.